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퓨리의 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에어리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림, 여러분들한테도 뭐 이게 뭔지는 몰라도 꽤 익숙한 그림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뭐 피놀을 통과했을 때 멀리 우리가 어떤 스크린을 놓으면 그 피놀의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회절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무늬를 갖게 된다. 이거는 그 원형인 그런 어떤 오프닝이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에어리 디스크라는 말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강한 디스크가 하나 있고 제로가 되는 값들이 있고 이제 링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에어리 디스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아주 작은 두 개의 점,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개의 점을 두 개의 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레졸루션이라는 말,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분해능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두 개를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 회절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레일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하기로는 한 점의 위치가 여기고 그 점의 위치가 요 첫 번째 제로가 되는 점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분해해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고, 그 조건으로 그림을 두 개의 스팟으로 인한 회절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레일레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도 두 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준을, 이 사람은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게 이제 0.61 NA분의 람다라고 해서 얼마나 파장이 작으냐, 그리고 NA라고 하는 건 결국 빛을 모아주는 각도라고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빛을 모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레졸루션이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프랙션 그레이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팅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영차, 그러니까 회절이 그 직진 방향으로 모두 이제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그대로 직진한 곳을 이제 영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강한 피크들이 나오게 되는데 파장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러니까 큰 각도를 가지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강한 회절 무늬가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뭘 눌러야 될까요? 다시는 표시 안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각도가 작고 빨간색은 각도가 커지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 거는 존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회절에 의해서 회절의 효과를 이제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점에서 그 모든 이 빔들이 보강 간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상세 간섭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위치에 있는 빔들을 다 차단을 해준다던가, 그럼 나머지 빔들은 전부 다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에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이쪽에 모아줄 수 있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렌즈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뭐 이 빨강색이랑 빨강색이랑 빨강색이랑은 전부 다 람다, 2람다, 3람다만큼 차이가 나서 보강 간섭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간에 상세 간섭이 되는 부분의 위상을 180도만큼 바꿔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를 바꾸는 존 플레이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상을 바꿔줄 수 있는 존 플레이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퓨리의 옵틱스, 퓨리의 광학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퓨리의 광학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 한 권으로 이만큼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이제 회절격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왔던 그림이기도 하고, 그때도 이제 잠깐 그 컨셉을 살짝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보면은 여기 렌즈가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회절격자가 있고, 그 이쪽에서 빔이 들어오고, 예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작은 오프닝들을 통과해서 이제 회절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거를 다시 렌즈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맺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기에 이제 회절 격자가 됐든 아니면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X자 하나를 그려서 그런 오브젝트, 일반적인 오브젝트이든 상관없이
이 u하고 v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거리는 오브젝트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SO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했던 그것이 되고 요거는 SI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거 초점 거리이고요. 그래서 뭐 시험에도 나왔지만 F분의 1은 U분의 1 더하기 V분의 1이라는 게 만족을 하겠죠. 뭐 이 점이랑 이 플레인이랑 이 플레인까지의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F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평행빔이 들어왔을 때 한 점으로 모이는 그 길이가 F, 초점 거리, 백포컬 랭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백포컬 플레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이제 그냥 요거를 단순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나온 빛들이 렌즈에 의해서 모여서 요 세 개의 선을 쫙 따라가면은 요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랑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빨강색만 다 살펴보면 평행하게 렌즈로 들어오는 그런 레이들을 모아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위치에서 출발을 했지만 전부 다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 얘네들끼리는 다 빨강색끼리는 전부 다 평행하죠. 그래서 평행하게 들어온 레이들은 한 점에 모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초점 평면상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파란색만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 플레인에 오게 되는데 그 위치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초록색만 살펴봐도 이렇게 위치가 결정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 평면에서 빛이 어떻게 모이는지, 요 평면에서 어디에서 나온 애들이 모이는지를 좀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프랙션 그레이팅이 있으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파장이 특정한 디프랙션 그레이팅을 들어오면 0차 빔이 있고 1차 빔이 있고 2차 빔이 있고 그래요. 그 각도들이 쭉쭉쭉 결정이 이미 된단 말이죠. 그레이팅이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각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평행한 빔의 각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이 되냐면 그 평행한 빔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위치에 모이게 되는지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Y방향으로. 그리고 요 간격을 만약에 A라고 생각을 하면 요 간격이 A면 A 사인 세타 이렇게 각도가 있을 때 요것이 람다가 되면 1차, 2람다가 되면 2차 그런 그 강한 빛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거 A 어디 갔어? A가 람다가 일정할 때 어떤 특정한 파장으로 그 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회절격자가 있는데 A가 작다는 얘기는 세타가 커져야지 똑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촘촘한 회절격자를 놓으면은 그러면은 꺾이는 각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로서 나오는 요 플레인의 그럼 한 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푸리어 트랜스폼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쪽에 있는 모양을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공간적인 면에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푸리어 옵틱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충 할까? 대충 알겠어요? 공간 주파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 주파수, 프리퀀시는 시간 축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 축에서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런 신호하고 예를 들면은 시간 축에서 이런 신호가 있으면은 얘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뭐 엄밀하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 사인파는 어떤 저주파에 해당하는 푸리어 트랜스폼이 될 것이고 얘는 고주파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게 시간축이 아니고 공간축이 돼요. X방향으로 혹은 뭐 Y방향으로 그렇게 공간축으로 이런 신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패턴이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느냐 아니면은
촘촘하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공간 주파수가 되고요. 시간축에서 이 주파수는 단위가 말하자면은 초분의 1, 그러니까 헤르츠 단위가 되는데, 우리가 공간 주파수를 얘기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미터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밀리미터분의 단위가 밀리미터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m라는 공간 안에 이 패턴이 몇 번 반복되느냐, 10번 반복되냐, 100번 반복되냐. 그것이 이제 공간 주파수. 그래서 우리는 공간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레이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촘촘하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1cm 안에 반복되는 게 10번 있는 거하고 1cm에 반복되는 게 100번 있는 거하고, 그 수치로서 이제 얘가 얼마나 촘촘하냐, 공간 주파수에서 얼마나 고주파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주파에 어떤 공간상의 패턴이 있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듬성듬성한 그레이팅이 있는 거고, 그렇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꺾이는 각도가, 회절에서 꺾이는 각도가 작아진다. 고주파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꺾이는 각도가 커진다 가 되고요. 프레 트랜스폼, 이거 그냥 책에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었나 봐. 그래서 항상 익사이팅하대요. 너무 좋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어넬러틱 토이,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갖고 노는 거지. 근데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난감과 같은 그런 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툴, 그런 거를 발견해서 너무 항상 기쁠 뿐만 아니라 어떤 동일한 피지컬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막 흥분되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동의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셔도 되고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거는 도대체 그냥 책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옵티컬 시스템을 지나서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퓨리에 트랜스폼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파수는 그러니까 시간 축에서의 주파수가 될 수도 있고 공간 축에서의 주파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전혀 상관없고, 어쨌든 GT라고 하는 어떤 펑션을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몰 G로 표현했다가 large G로 이제 주파수 쪽에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해주는 건 뭐냐면 이 GT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텀을 곱하고 적분을 해주면 그럼 이제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웨이브 폼이 있을 때,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시그널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을 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프레 트랜스폼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 웨이브 폼이라도 사이누소이드란 펑션의 이제 하프로서 다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함수를 스페이셜 프리퀀시, 공간 주파수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런 사이누소이드라는 펑션은 하나의 주파수로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두 개의 사인 펑션이 합쳐져 있는 것도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주파수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하고 얘는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옵틱스에서 가우시안 펑션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가우시안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c exponential 마이너스 ax 스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펑션인데 중요한 거는 요 위에 마이너스 x 스퀘어 텀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요 앞에 있는 개수에 의해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 모양은 어쨌든 그 벨 쉐입, 그래서 가운데가 크고 요거는 뭐 예전에 뭐 확률 통계 이럴 때도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봤을 때 그 모양 그대로이죠. 그 똑같은 함수인 거고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이 텀을 곱하고 적분을 해주면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얘를 프레 트랜스폼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우시안 형태의 펑션을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역시 가우시안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fk라고 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 스퀘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똑같아요. 물론 폭이랑 뭐 크기랑은 변하겠지만 가우시안 펑션은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가우시안이 나오더라 라는 부분을 뭐 요 수식을 따라가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가우시안 펑션 a의 값에 따라서 크기도 앰플리튜드도 바뀌고 폭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크면 이게 폭이 넓고 a가 작아질수록 폭은 줄어들면서 크기가 커지는 그런 이제 가우시안 펑션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을 그럼 프레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었던 애는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폭이 좁았던 애는 폭이 넓어집니다.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같은 가우시안 펑션이지만 반대로 넓은 애는 좁아지고 좁은 애는 넓어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특성이 광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스페이셜 도메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조금 이 프레 옵틱스는 헷갈리는 게 광학에서 주파수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특정한 파장의 웨이브는 어떤 특정한 시간축에서 봤을 때 그 일렉트릭 필드는 수백 테라헤르츠로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런 웨이브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나오고 이런 공간 축에서도 주파수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어떤 영상의 패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레이팅에서도 어떤 그 주기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영의 실험을 통해서 보면 또 주기적인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쨌든 어떤 신호를 프레 트랜스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좋고요. 특히나 가우시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특히나 옵틱스에서 가우시안 펑션을 많이 보냐면은 그래서 가우시안 펑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웨이브 패킷 인디비주얼 포톤을 이제 웨이브 패킷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웨이브 특성도 가지고 있고 입자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포톤을 어떤 웨이브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웨이브 패킷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공간상의 웨이브를 보든 시간축에서 웨이브, 그러니까 공간을 고정해 놓고 웨이브가 들어오는 걸 관찰을 하든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가 어떤 인벨롭을 따라가면은 이게 가우시안 형태를 갖게 되는 그런 웨이브 패킷을 가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의 포톤이 들어오는 상황을.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가우시안 형태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이레디언스 디스트리뷰션, 레이저 빔의 템 00 모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레이저 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레이저 빔의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밝고 그다음 주변을 가면 어두워지는 그런 가우시안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레이저 중에서도 어떤 모드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버스 방향으로 모양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따라서 모드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모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레이저를 만들 때 이런 식의 다양한 모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러 넣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템 00 모드가 아니라 템 10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그 모드에 따라서 이 분포 에너지 분포의 모양이 다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모드 중에 하나가 이제 템 00 모드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크로스 섹션을 잘라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런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얘도 역시 우리가 흔히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옵틱스에서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펑션을 그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프레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가우시안 그 프레이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한데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그 빛의 진행 렌즈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옵티컬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빛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때 당연히 이제 3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어떤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그런 2차원 평면에서의 에너지 디스트리뷰션들을 그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디멘셔널 프레이 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틱스에서는 이런 2D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어퍼처를 지났을 때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 그런 필드 디스트리뷰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2디멘셔널한 그레이팅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 다 이제 2디멘셔널에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1D 프레이 트랜스폼이랑 결국 비슷하죠. 그 펑션 자체가 그냥 XY 2차원 펑션인 거고요. 어떤 평면에서 2차원 분포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XY에 대한 프리퀀시 텀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2D 프레이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처리 많이 배웠죠? 영상 처리 들은 사람? 물어보지 않을게. 그냥 궁금해서. 배웠으니까 뭐야 이렇게 안 할 거니까. 듣고 있어요? 영상 기기가 더. 영상 기기? 그래요. 그래서 영상 기기 아니면 영상 처리에서도 이제 이 프레이 트랜스폼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어디 갔어? 그 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저기는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으로 얘를 프레이 트랜스폼에 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느낌 그리고 그 프레이 트랜스폼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것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 복잡하게 모르더라도 특징적인 부분들이라도 그래서 옵틱스에서 다루게 될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펑션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떤 2차원에서 펑션이 분포를 하기로 이 원 안에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원 바깥에는 0이라는 값을 가진 그런 분포가 있을 때 이 펑션을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해봤더니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스퀘어 펑션을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 1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있고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펑션이 나오고 결국엔 이거를 축 대칭으로 회전시킨 건데 그렇게 해서 2D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센터에서 프리퀀시가 제로 프리퀀시에서 시동가 가장 세고 옆으로 퍼져 나갈수록 이제 오실레이션을 하는 이게 퍼져 나가면서 약해지는 그래서 여기는 음수값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봤지만 그 에어리 디스크 패턴을 보고자 요거를 보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그 그레이팅을 이제 렌즈를 모았을 때 결국에 프리 트랜스폼 된 결과가 그 백포컬 플레인에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레이팅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느냐 어떤 오프닝이 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여기 어떤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부분이 프리 트랜스폼 된 결과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렌즈 앞에 어떤 서큘러 오프닝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오프닝 안에만 존재하고 그 바깥은 전부 다 막혀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얘를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대로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하는 실제 에너지는 요거 이제 스퀘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스퀘어를 해주면 요 마이너스 부분도 올라가고 이렇게 또 꼬불꼬불꼬불 빨리 해지겠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에어리 디스크 패턴이 요 평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퍼처 펑션이라고도 하고 요 어퍼처 그러니까 오프닝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 펑션 아니면 오브젝트 마스크 뭐 어느 부분이 막혀 있고 어느 부분이 뚫려 있는지 그런 그쪽에서의 이제 일렉트릭 필드 디스트리뷰션이 트랜스폼 되는데 렌즈에 의해서 여기 이제 far field diffraction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렌즈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far field diffraction 패턴을 관찰할 때 지난번에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레이저를 쏴주고 어떤 피노를 두고 굉장히 먼 거리에다가 스크린을 놨어요. 근데 그거를 렌즈를 이용해서 이걸 땡겨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어지면 결국에 얘네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각도를 갖는 애들이 어느 점에 모일 텐데 그냥 평행하게 나가는 빔은 뭐 무한대로 멀리 가야 만날 거잖아요. 그거를 더 빨리 만나게 해주려고 이 렌즈를 둔 거죠. 그러면은 이 초점 거리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far field diffraction 패턴이랑 동일한 모양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어떤 원하는 스크린에다가 가까이 가져와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리 디스크랑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그 프라운호퍼 디프랙션 패턴은 정확하게 이제 그 프레 트랜스폼 요 어퍼처 펑션의 프레 트랜스폼이랑 정확하게 같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이제 리뷰인데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펑션이에요. 펑션인데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피지컬 피나미나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강한 인텐서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망치로 빵 뭔가를 쳤을 때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힘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 아니면은 뭐 어떤 플래시라이트가 갑자기 확 터졌을 때 짧은 시간 동안 그랬을 때 굉장히 강한 인텐서티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도달을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스티뮬러스가 있었을 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펄스에 반응을 하는 것을 알면 그 펄스가 아니라 다른 식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도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인텐서티가 들어오는 거랑 아까도 이제 시간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시간축으로 강한 신호가 들어오는 거랑 이게 시간 결국에는 해석할 때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공간축에서 어떤 강한 에너지가 짧은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거랑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소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공간상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만 신호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신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디락 델타 펑션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디락 델타 펑션 주로 이렇게 델타로서 표현을 하는데 요 x가 0이 아니면 다 제로고 x가 0일 때만 이제 무한대의 값을 갖는 펑션이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 하나는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돼요.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펑션이 디락 델타 펑션이고요.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강한 신호이긴 한데 적분하면 1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화살표랑 1로써. 그래서 그 디락 델타 펑션의 어떤 앰플리튜드를 곱하면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쉬프팅 프로퍼티가 있어서 요만큼 쉬프트를 시켜주면 그대로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옵틱스에서는 아까 포인트 소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원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투 디멘셔널에서는 어떤 2D 상에서 전부 다 0이고 어떤 뭐 0,0이라는 위치에서만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어서 뭐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뭐 그런 이제 포인트를 펑션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풋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에만 빛이 있는, 여기서만 빛이 나오는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광학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뭐 렌즈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미지가 뭐가 나올 것인가 해서 그 나오는 것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요. 말 그대로 포인트가 퍼져서 어떤 분포를 갖게 되는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얘를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고 어떤 광학 시스템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랄까 프로퍼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그래서 보면은 여기 포인트 소스가 있으면 지금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현미경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두 개의 파저티브 렌즈로 현미경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소스가 있고 오브젝티브 렌즈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튜브 렌즈라는 것이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이거 두 개가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더 맞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 소스를 이쪽 이미지 플레인에 갖다 놓으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는 에어리 디스크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행하게 나가는 빔이 있고요. 이 어퍼처가 렌즈에 의해서 잘렸든 아니면 또 다른 어퍼처가 있든 없든 여기 상관이 없이 이게 지금 무한대로 분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맨 아까 봤던 요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이게 정확히 분포가 딱 잘려 있는 어떤 유니폼한 분포가 되느냐 아니면 약간 유니폼이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러한 렌즈를 이용한 이미징 시스템으로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 렌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광학 시스템에. 그래서 그 에어리 디스크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84%의 그 에너지가 이 메인 피크에 모여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의 84%가 여기 들어오고 나머지 16%가 이렇게 윙 모양으로 퍼져나가면서 분포를 하게 되는 이런 에너지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이제 에어리 디스크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중요성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그렇죠.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랑 거의 동일한데 수식적으로는 디락 델타 펑션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실험을 할 때는 핀홀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핀홀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핀처럼 굉장히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로는 뭐 예를 들면 뭐 1마이크로미터짜리 핀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론에 가깝겠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론값 대비 오차가 생길 수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레이저 광원을 쓸 수도 있고 다른 광원을 쓸 수도 있고요. 코헤런트한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헤런트하냐 인코헤런트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 모양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거를 다시 뭔가 이미징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이론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굳이 너무 자세히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포인트 소스에서 나가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스페이셜리 코헤런트해요. 이 빔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에어리 디스크는 단색 소스를 이용을 하면, 가능한 한 단색 소스를 이용을 하면 이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냥 우리가 형광등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색깔에 따라서 디스크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들끼리 좀 겹쳐질 여지는 있죠. 그렇더라도 이제 얘는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피놀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 에어리 디스크를 만들고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작으면 좋은데 작으면은 거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하기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크면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여기에다가 빔을 쏴주면, 그러니까 위쪽에서 평행한 빔을 쏴주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어리 디스크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게 빛을 얼마나 많이 모아주느냐,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 그 에어리 디스크가 생기는데, 이쪽에다가 피놀을 다시 만들어서 거꾸로 이 포인트 소스를 이용한 실험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피놀의 크기가 요거보다 작으면 이렇게 쐈을 때 생기는 에어리 디스크가 있을 텐데 그 크기보다 작은 피놀을 쏴서 소스를 쏴주게 되면 우리가 거의 포인트 소스로 가정을 한 거랑 다르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그래서 이 에어리 디스크 크기를 이제 말하자면 포인트 소스를 결정하는 그런 프랙티컬하게는 그런 크기로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저렇게 퍼지더라. 옵틱스에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그 이미지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 포인트가 저렇게 퍼지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간축에서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이 디락 델타 펑션이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퍼진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축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얘를 통과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그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 펑션이랑 요 펑션을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없을 때 그냥 디락 델타 펑션 하나만 있을 때 시스템을 통과하면 요게 나오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질문을 했지만 인코헤런트 포인트 오브젝트일 경우에 이제 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인코헤런트 하면은 서로 간섭을 안 하는 최소한 서로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랑 얘는 그 안에서는 그 코헤런트 하기 때문에 그 에어리 디스크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얘랑은 가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서 어떤 두 개의 포인트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미지 플레인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림을 그리고 얘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림을 그려서 그냥 더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림이 됩니다. 코헤런트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얘의 에너지 분포하고 얘의 에너지 분포가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상도 고려해서 얘가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복잡해지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얘가 이렇게 에너지 분포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공간적으로 만약에 이게 똑같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포인트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겠죠. 인코헤런트 하다면 그냥 그 에너지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 서메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코헤런트한 경우를 가정을 하려면 요 일렉트릭 필드 분포를 먼저 더해야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중첩이 됐을 때 그 슈퍼포지션을 해주고 나서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코헤런트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제껴놓고 인코헤런트 할 경우에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얘는 그럼 결국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컨볼루션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 디멘셔널에서는 이제 그 컨볼루션 두 개의 펑션의 컨볼루션은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뭐 개념적으로는 펑션 두 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촥 움직이면서 두 개 합쳐질 때 더해주면 돼요. 이제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컨볼루션 F하고 H의 컨볼루션이고 당연히 이제 이것도 투 디멘셔널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투 디멘셔널 컨볼루션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에어리 디스크 패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투 디멘셔널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공간상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오브젝트하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하고 컨볼루션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실제 얻게 되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포인트가 이 시스템을 지나서 요만큼 이제 퍼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랑 컨볼루션을 해주면 얘도 퍼지고 얘도 퍼지고 얘도 퍼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요거는 마이크로스콥 그림인데 플로러센트 비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구슬들인데 굉장히 작은 구슬들인데 이제 형광을 내는 구슬들이에요. 그걸 이제 형광 현미경으로 잘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 현미경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최소한 이거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를 포인트 소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플로로선트 비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라이드 글라스에다가 이만큼 좀 떨어뜨린 거예요. 듬성듬성하게 어떻게 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잘 그린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눈으로 보지 않고 카메라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찍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굉장히 작은 비드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작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림도 두 개를 컨볼루션 해주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디포커스드 되어 있을 때의 그림인데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그런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커져요. 포인트를 봐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시스템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이렇게 좀 커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상태에서 관찰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죠. 안경을 끼신 분들 이거 아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 안경을 벗으면 포인트 소스를 봤을 때 포인트가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포인트가 아니고 이따만한 뭐 난시가 있으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이제 광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고 그게 이제 컨볼루션 된 거를 이제 관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이미징 시스템은 이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학이 됐든 아니면 뭐 MRI가 됐든 아니면 뭐 CT가 됐든 어떤 포인트 오브젝트를 봤을 때 그게 퍼져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뇌구조를 관찰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광학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미징 테크닉이든 이런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들 해요. 요거를 알고 있다면 이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를 유추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서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오리지널 이미지가 어떤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블러하게 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디컨볼루션, 그러니까 컨볼루션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컨볼루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과 다시 디컨볼루션을 해주면 이런 영상으로 복원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미지 모든이라고 표현을 될 것 같은데 모든 그런 디컨볼루션 아니면 뭐 필터링 뭐 아니면 레스토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리컨스트럭션 그 과정에는 당연히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과정에서 없어진 정보가 있거든요. 없어진 정보 혹은 약해진 정보를 다시 약해진 정보를 키워주는 거고 없어진 정보를 유추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왜곡이 생길 여지는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뭐 잘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디컨볼루션도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컨볼루션 티어리엄 이 컨볼루션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펑션 f하고 g라고 하는 펑션 두 개를 곱한 거를 푸레 트랜스폼 하는 거는 컨볼루션 한 거를 푸레 트랜스폼 하는 거는 각각을 푸레 트랜스폼 한 결과를 곱해 준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요거는 역시나 제가 수학을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종종 얘기를 많이 해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그 펑션 두 개를 곱한 거를 푸레 트랜스폼 하면은 푸레 트랜스폼 된 결과를 컨볼루션 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거는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이게 무한대로 사인 펑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렉탱귤러 펑션이 하나가 있다. 그거를 이제 두 개를 곱해주면 그러면은 어떤 요 렉탱귤러 펑션 안에서만 사인파가 존재하는 그런 펑션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고 싶으면 얘 프레이 트랜스폼하고 얘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서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거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는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나오는 거고요. 물론 플러스랑 마이너스 쪽에 대칭적으로 나오죠.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쪽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얘를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피크가 있고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얘를 프레이 트랜스폼한 결과는 뭐냐면은 얘랑 얘를 컨볼루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런 결과가 됩니다. 요거를 잠깐만, 요 뒤에 그림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게 렉탱귤러가 아니고 가우시안이다. 폭이 좀 넓은 가우시안이다. 폭이 좀 넓은 가우시안이면 여기도 가우시안이 나올 거예요. 폭이 좁은 가우시안으로. 그러면 컨볼루션을 해주면 될 테고요. 반대로 얘가 만약에 폭이 굉장히 좁은 가우시안이다. 그러면 얘가 폭이 넓어지겠죠.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그림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여기에 프레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여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저거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회절에 의해서 저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프레이 트랜스폼은 결국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웨이브를 사이너소이드란 웨이브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투 디멘셔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리의 사진이래요. 프리의 사진이고 프리의 사진인데 이 사진도 이제 투 디멘셔널에서 공간적으로 사인 형태로 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패턴으로 서메이션을 하면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알겠죠? 임의의 웨이브도 1차원적에서 다 표현이 되니까 사인으로. 그래서 이 각도를 쫙 바꿔가면서 이런 모든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까지 다 합치면 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면 공돌인데 이제 이게 퓨리에의 트랜스폼이에요. 그러니까 퓨리의 사진을 실제 프레이 트랜스폼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자면 지금 여기는 좀 밝고 여기는 좀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저주파 패턴에 많은 에너지가 있고 고주파 패턴도 없진 않지만 이렇게 뭐 x, y 방향 전체적으로 다 그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마도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래도 뭐 최소한 이거 어떻게 보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되는 저주파 패턴. 그리고 고주파는 여기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고주파. 그런 것들이 2차원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요 한 점에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요 한 점에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뭐냐면 아까 여기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레이팅. 일반적으로 그레이팅이라고 부르는 건 공간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쭉 반복되는 거. 그러면은 그 그레이팅에 의해서 요게 촘촘하면은 각도가 커진다 그랬고 촘촘하지 않으면 각도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얘는 촘촘한 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뭐 이런 정도 위치에 해당이 될 거고요. 고주파에. 이런 저주파는 요 가까운 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현상이 여기에서도 일어난다. 여기 만약에 촘촘한 패턴이 있으면 각도가 커지고 굉장히 작은 패턴이 있으면 각도가 작고 그게 여러 개 합쳐 있으면 그냥 뭐 서메이션이 돼서 여기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임의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도 프레이 트랜스폼으로서 얘가 이제 전달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 시간을 갠신히 채웠네. 궁금한 부분 없으세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진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